주식시장은 네. 반등은 할 것 같습니다. 아, 예, 미국, 한국 둘 다? 네, 둘 다요. 네네. 예, 반등은 하겠지만 다만 지금 걱정되는 건 신흥국이죠. 신흥국 외환 위기 가능성이 22년 하반기에 실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진국은 어떻게 보면 경기 후퇴인데 신흥국들은 소위 말하는 경기 침체를 맞이하는 거예요.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현금으로 갖고 있는 것도 나쁘지 않다. 드디어 오늘 새벽에 FOMC 네네. 우리 어떻게 보면 이제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하반기 네. 시장을 결정짓는 이제 금리 인상을 했죠. 맞아요. 네. 오늘 좀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맞아요. 긴급으로 예. 촬영을 잡았는데 예. 어떻게 했는지, 그 다음에 그 금리 인상 이후에 또 여러 가지 기자들과 네. 질의응답에서 중요한 멘트들이 나왔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아, 예, 맞습니다. 그 FOMC 리뷰 및 분석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네. 좋은 말씀입니다. 저는 이제 설레이는 마음으로 네. 새벽에 잠을 깹니다. 그걸 기다리니까. 근데 되게 재밌게도 2번 연속으로 잠을 깼습니다. 네네. 왜냐면 바로 전날, 어제 새벽에는 IMF의 경제전망 보고서가 나왔고요. 아, 나왔고. 그래서 아마도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야기는 IMF 경제전망 보고서를 많이 인용해드리면서 네네네. 거기서 담긴 내용들을 피처링이죠. 피처링 IMF 경제전망 보고서죠. 그걸 가지고 같이 이제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스탠스, 네. 배경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네. FOMC와 IMF의 콜라보. 콜라보로 아시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지금 FOMC에서 어쨌든 기준금리를 자이언트 스텝을 했죠. 자이언트 스펙 네. 0.75. 네, 그렇습니다. 당연히 1은 아니었네요. 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네. 우리가 아마 한 달 전쯤에 뵀을 때는 네. 미국 물가 상승률 9.1%를 받아들이기 전이었어요. 네네. 그때 시장에서 형성됐었던,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형성됐었던 미국 물가 상승률은 아마도 8.8%일 거야 라는 기대치가 있었죠. 그렇죠. 근데 그 기대치를 넘어서는 상이한 데이터가 나와버렸죠. 예, 9.1%고 시장 예상치를 넘어선 것도 있지만 근래 들어 최고치였죠. 그러니까 41년 만에 정말 최고치의 물가를 기록했죠. 인플레이션 잡힐 줄도 알았는데 잡히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결국 물가는 계속 올라가는구나 하면서 시장에서 기대가 울트라 하는 거 아니야? 1% 하는 거 아니야? 맞아. 근데 근래 들어 울트라 스텝도 있지만 경기 침체라는 것이 같이 찾아올 것이기 때문에 울트라까지는 못할 거야. 그러니까 결국 시장에서 기대했던 기준금리 인상 폭은 아마도 가중평균을 하면 0.75에서 1 사이니까 대략 0.8 정도에 형성되어 있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근데 형성된 기대치는 0.8 인상일,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그런 기대가 형성되어 있었는데 0.75니까 굉장한 안도가 생긴 거죠. 기준금리 인상 속도 과거에 생각했던 것만큼 가파르게 진전 안 되겠네. 그러면 자산시장에 주는 그 충격이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변곡점을 찾아오겠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는 그 단어가 요즘 피봇이죠. 피봇. 그러니까 전환점. 언제가 전환기일까? 그때 제가 한 달 전에 뵀을 때는 물가가 고점을 찍고, 물가 상승률이죠. 물가 상승률이 고점을 찍고 피크아웃 되는 그런 지점에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더디게 나타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시장의 예상은 더 빨라진 거예요. 생각보다 더 빨리 물가가 잡힐 수 있겠네라는 그런 기대. 왜 경기 침체가 같이 맞물리니까. 그리고 물가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기 침체를 그냥 용인하면 안 되겠네라는 태도까지 받아들여지면서 결국은 자이언트 스텝을 한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런 배경으로 이제 자이언트 스텝을 하게 됐다. 네. 그럼 이제 금리 인상을 어쨌든 했다라는 거는 네. 사실은 물가를 잡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이 자이언트 스텝으로 물가 잡힐까요? 안 잡힐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많은 분들이 네. 그런 질문을 하십니다. 금리 인상으로 과연 물가가 잡힐까? 지금 일어나는 일련의 물가 상승세, 초인플레이션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공급망 병목 현상 때문이고, 그리고 이 전쟁으로 인해서 공급망 병목 현상이 더 틀어막힌 거죠. 그것을 disruption까지 표현했습니다. supply chain disruption. 완전히 붕괴됐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IMF가. 그러니까 그만큼 붕괴되는 과정에서 물가가 치솟은 건데, 근데 이 금리 인상으로 과연 물가를 잡을 수 있느냐? 잡을 수 있죠. 그때 제가 살짝 말씀드렸던 게 볼커 이야기였는데요. 네네. 제가 볼커를 좀 빗대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그때 1979년 8월에
볼커가 이제 연준 의장으로 취임을 했는데 그때 미국 경제가 취해 있던 경제 여건이 스태그플레이션에 가까웠어요. 그때 이제 베트남 전쟁을 치렀고 패전이었고 그래서 전쟁 전비로 많이 지출하다 재정이 탕감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경기도 안 좋고 물가는 치솟는 느낌인 거예요. 스태그플레이션이죠. 그 상황에서 전 연준 의장, 볼커 의장 전 연준 의장은 이 물가도 중요하고 경기도 중요한데 경기 부양에 더 신경 쓰겠다 했는데 결국 경기도 못 잡고 물가도 못 잡은 거예요. 근데 볼커가 등장하면서 아니다. 둘 중에 하나를 잡는다면 물가를 먼저 잡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기준금리를 21.5%까지 올린 거예요. 한 회에 4%포인트를 올린 거죠. 이렇게 엄청난 자이언트 울트라 스텝을 단행하면서 결과적으로는 물가가 잡힙니다. 근데 그 물가 잡는 것은 경기 침체를 용인하면서 잡힌 거죠. 실제 물가 상승세가 꺾여서 많이 떨어지는데 같이 올라가는 게 실업률이었던 거죠. 결과적으로 FOMC에서 판단했던 제롬 파월의 어떤 의사결정은 6월까지만 해도 물가 잡는데 인플레이션 파이팅을 하면서 볼커 시대처럼 그렇게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함으로써 경기 침체를 용인하겠다라는 액션이었어요. 근데 6월 FOMC에서 기자회견했을 때랑 지금 7월 FOMC에서 기자회견했을 때랑 입장이 완전히 선회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6월 FOMC에서는 경기 침체를 용인해도 된다는 표현이었어요. 다른 거 안 보고 무조건 물가를 잡겠다라는 액션이었는데 지금은 경기 침체가 걱정되는 스탠스로 얘기했어요. 그냥 물가만 잡겠다고 액션하면 안 된다. 그리고 물가도 자연히 잡히는 경로로 움직인다. 그 근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렇게 보면서 입장을 선회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도의 한숨을 쉰 건 바로 그런 거죠. 금리 인상 속도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가파르지 않겠다. 속도가 둔화되겠다. 그리고 금리의 고점, 터미널 레이트 자체가 그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3.8까지 안 가겠구나. 라는 그런 기대감이 실려 있는 그런 주식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한마디로 그 질의응답 때 그 다음번에 이제 금리 인상은 이거보다 좀 약해질 수 있다라는 코멘트를 했던 거죠. 네. 그 질문에 대해서 지금 좋은 의견이신데요. 그 코멘트를 빗대어 설명드리면 한번 이 6월 FOMC의 그 점도표를 보면 더 명확해질 것 같아요. 예, 한번 볼게요. 이 6월 달 FOMC 결과, 자, 이게 FOMC 회의가 1년에 8번 있는데요. 근데 8번 중에 늘상 경제지표를 발표하지 않습니다. 점도표를 늘상 발표를 하지 않는데 6월은 있었던 거예요. 근데 6월 FOMC 점도표를 보면 그때 미국 경제 한번 보십시오. 22년, 23년을 보면 미국 경제가 1.7, 1.7. 그래도 이 정도면 선방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경제는 선방하니까 물가만 잡겠다 하면서 물가를 안정화시키겠다고 금리를 인상하는 건데 FOMC 점도표를 보면 22년까지는 어쨌든 3.375 정도 이게 평균적으로 그리고 23년은 3.75까지 올리겠다. 그때부터 떨어뜨리겠다. 이게 기존의 어떤 시나리오였습니다. 6월까지. 그렇죠. 근데 일단은 IMF의 시나리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달라진 건데요. 바로 어젯밤에 발표됐던 IMF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아주 따끈따끈하네요. 네. 보시면 지난 4월까지만 해도 기준금리 인상 스탠스가 23년까지 인상하는 경로였습니다. 맞죠? 근데 이번 7월 발표에서는 22년 말까지 인상하고 그리고는 금리 인하. 다른 말로 22년까지는 물가 잡는 데 총력을 다하고 경기 침체가 찾아오면서 물가가 잡힐 테니까 이제 경기 부양적으로 움직이겠다. 금리 인상 스탠스가 완전히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23년까지 고점이 아니라 22년까지 고점이에요. 이거는 왜 중요하냐면 제가 지난달에도 말씀드렸듯이 기준금리 인상의 고점이 23년 중반이라면 그로부터 6월 전까지 주식시장의 하방 압력이 받을 것이다. 선행지표니까. 근데 이게 22년 말로 당겨진 거예요. 그럼 지금이 뭔가 저점 같은 느낌? 지금이 저점에 가까운 순간일 수 있습니다. 물론 8월 약 10일 정도 전후에 7월 물가 상승률이 발표될 겁니다. 그게 9.1을 상회하면 이게 다시 조정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그거를 둘러싼 게 곡물이라, 네. 그 다음에 유가라, 자동차라, 네. 그 다음 그런 것들인데 그게 대부분 다 떨어졌잖아요. 맞아요. 사실 이미 그것들 우리가 데이터를 봤기 때문에 높게 나오기 힘든 거 아닌가요? 높게 나오기 힘들죠. 그 부분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요.
높게 나오기 힘들다는 것을 제가 국제 유가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항상 국제 유가 전망치를 여러분께 공유해 드릴 때는 EIA의 전망치입니다. 미국 에너지 정보청이죠. 전망치를 보시면 22년 지금 3분기입니다.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2분기가 고점이고 그렇죠. 3분기, 4분기 안정화되는데 여전히 고유가다. 그렇게 표현했죠. 그러니까 사실 23년까지도 이것은 고유가 시대인 거 맞아요. 연간 기준으로 보시면 2019, 21년의 흐름을 보세요. 근데 22년은 정말 100달러에 가깝게 치솟았죠. 그리고 23년도 떨어지긴 떨어지지만 전 고점보다 더 떨어지진 않는. 그러니까 하향 안정화지만 여전히 비싼. 그러니까 고물가 시대라는 것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설명드렸듯이 100원, 200원, 300원이면 고물가 시대인 건 맞아요. 그러나 물가 상승률로는 100%, 50%니까 상승률로는 피크아웃 찍고 떨어지는 느낌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22년 3분기는 국제 유가가 전반적인 물가에 영향을 미치고 그 밖에 다른 원자재 가격도 안정화되고 안정화되는 그 근거는 이제 전쟁이 종식될 일이 더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경기 침체가 동반하니까 또 글로벌리 원자재 수요가 공급이 부족했는데 수요도 줄어드는구나. 그럼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앞에 말씀드렸던 금리 인상을 통해 물가 잡는 행보인 거예요. 그래서 물가가 원자재 가격을 중심으로 먼저 잡히는 거예요. 글로벌리 경기 침체가 오면 소비가 둔화되고 투자가 둔화되고 이미 많은 기업들이 이런 걸 좀 어려운 표현으로 내핍이라고 씁니다. 내핍이. 예, 내핍. 한국말로 내핍. 그러니까 통화정책 당국, 중앙은행은 긴축적 통화정책을 단행하죠. 그러면 실물 경제는 내핍 경제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아껴 쓰거나 소비를 안 하거나 투자를 안 하거나.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 좀 안 좋은 국면인 거죠. 그게 경기 침체를 동반하고 결국 글로벌리 이런 공급망 병목 현상이 있었는데 이걸 잡진 못하지만 결국 내핍하게 실물 경제를 만드니까 그 공급만큼 수요도 더 떨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물가가 잡히게 만드는 거죠. 근데 7월 물가만큼은 아직은 고점을 더 갱신할 수 있습니다. 예, 갱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제 유가가 떨어지는 거나 선물 시장에서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 선물 시장에서 반영돼서 떨어지는 거랑 실물 경제의 관점에서 소비자 물가로 작용하는 거는 시간적 차이가 있거든요. 보통 우리나라 관점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수입 물가, 그 다음 생산자 물가, 그 다음 소비자 물가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예를 들면 뭐 농심 같은 그런 뭐 제조사가 식료품 제조사가 곡물 가격이 치솟아요. 그러면 바로 이런 제품 가격을 반영하진 않잖아요. 반영되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시간이 걸리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주된 이유가 비축분을 활용해요. 곡물 가격이 지금 너무 치솟으면 그동안에 비축해놨던 그런 걸 쓰고 좀 안정화될 때 다시 비축분을 늘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태극 가격에 바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나신 9.1%라는 미국 물가 그리고 한국 물가 상승률 6.0% 이거 다 6월 달이거든요. 근데 7월 물가 상승률을 8월에 받아드니까 그 8월 10일 정도 되면 미국 물가 상승률 CPI를 또 발표하게 되는데 그때는 어쩌면 6월보다 고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를 계속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지금 6월, 7월, 8월 중에 피크아웃을 찍을 가능성이 높아진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금리 인상 행보도 다시 입장을 선회하는 것이고 그것이 자산 시장, 그러니까 주식이나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그 영향도 또 선회하는 흐름인 거죠. 그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 것 덕분인지 어제 이제 미국 지수들이 아주 폭등을 했습니다. 폭등한 이유랑 저는 당연히 나스닥이 한 4% 폭등한 것 같더라고요. 한국도 폭등할 줄 알았는데 한국은 안 했더라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건가요? 두 가지 요인이 맞물린 거죠. 그러니까 글로벌 경제라는 관점에서는 첫 번째 돈의 이동이 이제 주식으로 몰빵해도 되겠구나. 지난 월까지만 해도 현금 보유 비중을 늘리자라는 액션이었다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제 주가가 다 선반영된 거구나.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22년 말까지 기준금리의 고점이 형성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순간이 바닥이구나. 요거까지 선반영된 거고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빨리 앞당겨진 거예요. 모든 것들이. 물가 안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선반영되는 과정에서 돈의 이동이 또 시작되는 거죠. 아, 이제 주식으로 돈을 옮겨도 되겠구나. 현금 장전했던 거 이제 다시 주식 투자해야 되겠구나. 움직임이 있지만 동시에 맞물리는 한국 경제의 과제가 역전 현상. 금리.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제가 잠있게 설레이는 마음으로 잠있게 해서 FMC 결과를 확인했는데 우리나라 기사에는 FMC 결과보다 한미 기준금리 역전 현상 이거에 더 엄청난 주목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도 저도 이제 중간중간에 기자들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그 기자들의 질문도 한미 기준금리 역전 현상이 만들 경제적 효과 이걸 가지고 관심이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럼 미국, 한국의 금리가 수준이 어떻게 되죠? 한국하고요, 네. 미국하고 기준금리가 역전됐는데, 자, 그래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2.25죠. 현재. 예. 그리고 미국의 지금 기준금리 의사 결과 상단이 2.5죠. 오, 더 높아졌네요. 높아졌죠. 네. 그래서 역전이 실현된 거예요. 네. 사실 기준금리 역전 현상은 이미 예견됐었어요. 우리 지난달에 얘기했을 때도 그랬지만 그 전부터 예견됐던 거예요. 기준금리 인상은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근데 어쨌든 금리가 말 그대로 역전이 됐기 때문에 이것으로 외환위기 가능성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중앙은행은 기준금리 역전 현상을 용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나 글로벌 투자자 관점에서는 어쨌든 기준금리의 격차가 낮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더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상대적으로 한국에 투자하고자 하는 의지가 꺾일 수밖에 없겠죠. 그런 흐름이 같이 맞물린 거죠. 그러니까 글로벌리 봤을 때 특히 이제 미국장 같은 경우 좋았는데 한국장은 상대적으로 덜 좋을 수밖에 없는 것이 기준금리 역전 현상이 실현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보고 먼저 돈을 옮기는 외국인 자금 유출도 있지만 실제 실현됐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돈을 묻어둘 필요가 없다라는 실현된 이후의 의사결정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이후로 외국인 자금 유출이 좀 더 본격화될 수도 있나요? 기준금리 역전 현상으로 말 그대로 끝자락에 해당되는 자금 유출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자금 유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FOMC, 우리나라의 금통위가 각각 3번 있거든요. 근데 미국 기준으로는 9월, 11월, 12월에 있어요. 근데 이 동안 더 벌어질 수 있다 이거죠. 우리나라는 이미 용인했고요. 근데 다시 한번 강조하겠지만 우리나라 중앙은행이 왜 역전을 용인했을까?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야? 이런 공포감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보여드리다시피 미국 기준금리가 높았던 게 있습니다. 역사적 여러 번 있어요. 심지어 20년 팬데믹 위기 전까지 미국 기준금리가 더 높았었어요. 이때 외환위기 혹은 뭐 외국인 자금 유출로 인해서 조정이 있고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그러나 이런 경로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이런 경로에서 자금 유출이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의 이동은 항상 선제적이고요. 심리적으로 이동하는 게 더 강하기 때문에 기준금리 역전 현상으로 인해서 마지막에 자금 유출이 있을 수 있지만 이미 빠질 게 더 많이 빠진 거예요. 그런 관점이고 더 중요한 것은요. 달러 강세를 만들 요인이 이미 다 쓰여진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의 높은 강달러 기조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1250에서 1350 사이로 과거 기준 고점보다는 안정화될 수 있어요. 여전히 강달러지만 더 이상 추가적인 강달러를 만들 요인은 상쇄된 거예요. 다 쓰인 거예요. 그런 것들도 반영을 한다면 추가적인 자금 유출이 많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기보다는 이미 다 전개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금리 역전은 우리가 큰 위기까지 올 정도의 걱정할 필요는 없다. 우리나라는 위기가 아니죠. 왜냐하면 외환보유고나 그리고 우리 외채, 외국으로부터 빌린 돈이죠. 그 외채에서 IMF가 보통 판단을 그렇게 합니다. 단기 외채 비중이 높은, 그러니까 전체 외환 보유고 대비 단기 외채 비중이 높거나 아니면 전체 외채 중에 단기 외채 비중이 높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8가지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IMF 외환 위기를 이미 겪었고 다시 그런 외환 위기를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역전 현상으로 외환 위기 올까봐 두려워서 역전 현상을 용인하지 않지 않겠느냐라는 판단들을 좀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건 아니다. 다만 지금 걱정되는 건 신흥국이죠. 신흥국 외환 위기 가능성이 22년 하반기에 실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걸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신흥국의 위험은 좀 더 IMF에서 또 추가적으로 하도록 하고요. 네. 그러면 이제 연준이 이제 기준금리 인상할 수 있는 건 연말에 남은 게 9월, 11월, 12월 3번 남았나요? 네. 거기까지 하면 어떻게 예상하고 계세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네. 연준의 기존 발표, 6월 발표보다 앞당겨질 것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3.75 정도, 3.8 정도로 23년 중반까지 올릴 것으로 생각했는데 22년 말까지로 당겨질 것이라고 보고요. 그 터미널 레이트도 많이 안정화돼서 제가 보기에는 한 3.5 정도로 안착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뭐 자이언트를 한다면 자이언트는 2번 정도 되겠네요. 자이언트도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럼 빅으로 3번 정도. 예, 왜 그러냐면 이제 9월이거든요. 네. 9월 FOMC 회의에서는 어떻게 보면 7월 물가, 8월 물가를 받아든 상태예요. 그러면 피크아웃을 찍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한다면, 그렇게 가정한다면, 그러면 이제 물가가 피크아웃을 찍고 떨어지는데 굳이 경기 침체를 받아들면서까지 자이언트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할 것이고, 그게 제롬 파월의 기자회견에서 얘기가 이미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금리가 사실 주식시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텐데, 네. 이제 앞으로 그럼 주식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주식시장은 네. 반등은 할 것 같습니다. 예. 미국, 한국 둘 다? 네, 둘 다요. 네네. 예, 반등은 하겠지만 네. 반등세가 그렇게 뚜렷하긴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년 말하고 22년 중반까지는 이 조정되는 국면, 이게 매크로의 영향이었다고 그런다면 이제 22년 중반 이후부터는 실적 장세라고 볼 수 있는데 실적이 주가를 만들어가는 역할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금리는 인상하는 기조인 거예요. 여전히 긴축 시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등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뚜렷한 반등이 없을 텐데, 왜냐하면 실적이 좋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경기 침체와 맞물릴 것이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정리하고 갈게요. 많은 분들이 이제 경기 침체라는 표현을 쓰시고, 저도 경기 침체라는 표현이 너무 입에 익숙해져가지고 저도 어떻게 보면 잘못 표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세션이라는 단어를 우리나라는 경기 침체라는 용어로 해석하는 것 같아요. 리세션은 정확하게 경기 후퇴 아닌가요? 그렇죠. 경기 후퇴인데 경기 침체로 제가 보기에는 좀 과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를 용인할 수는 없어요. 격투기 선수들이 싸우는데 맞는 게 전략일 수는 없어요. 안 맞는 범주 내에서 뭔가를 그림을 그리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사이클이 있잖아요, 항상. 경기 침체는 마이너스 성장이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성장 이후에 마이너스를 복구하죠. 이게 리커버리, 이게 또 다른 R이죠. 경기 회복인 거예요. 그래서 20년 4월 달이 충격의 가장 대표적인 예고요. 그리고 21년까지 리커버리 되는 시점이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말 그대로 확장하는 국면이 있어요. 플러스로 확장, 익스펜션에 해당되는 구간이 있고, 이 익스펜션 했다가 이게 경기가 꺼지죠. 지금 말씀하신 그게 리세션입니다. 그리고 리세션 이후에 경기가 더 마이너스로 치닫으면 디프레션, 경기 침체죠. 사실은 경기 침체는 디프레션에 더 가까운 표현인데 언론에서 이것을 어떻게 보면 경기 침체라고 표현하는 경향이 있고, 저도 그것에 익숙해진 경향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당면할 정확한 경제 국면은 제가 보기에는 리세션이니까 침체라기보다는 후퇴에 가깝다. 그러니까 21년까지 많이 리커버리 됐는데 다시 좀 후퇴하는 익스펜션 기간도 있었는데 그게 좀 많이 까먹는, 벌어놨던 거 까먹는 그런 흐름의 경제가 22년 말 하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대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림이 IMF가 지난 그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이제 어제 짜죠. 부제를 깔았는데 원래 이제 이게 보고서 표지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 부제가 그 보고서를 상징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단어부터 굉장히 어둡죠. 글루미하다. 우울한? 예. 그리고 이 불확실성이 더 가중된다. 이 뜻이에요. 근데 이것을 이제 그 홈페이지에 이 보고서를 게재할 때 이런 사진과 함께 제시를 했어요. 굉장히 어둡고 그렇게 뚜렷한
확장이 아닌 이제 수축 국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 이 IMF의 경제 전망치를 제시해드리면 이겁니다. 지난 21년 10월까지만 해도 세계 경제가 4.9, 4.4. 근데 이게 기저효과가 적용돼서 그렇지. 왜냐면 21년에 폭풍 성장했으니까. 그래서 그렇지 이 성장세도 평년보다 높기 때문에 괜찮은 경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22년, 23년 굉장히 괜찮다. 괜찮은 경제 국면이다. 라고 바라봤었어요. IMF가. 근데 22년 1월은 전쟁의 영향이 반영된 거예요. 조정됐죠? 그리고 22년 4월 달에도 반영됐는데 이게 3.6으로 또 떨어졌었어요. 근데 이것은 인플레이션 압력이죠. 그리고 22년 7월은 금리의 역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를 용인한다. 경기 후퇴를 용인한다. 라는 게 금리 인상을 단행해서 물가를 잡더라도 어쨌든 경기 침체를 용인할 수밖에 없는 입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2년 하반기 경제를 3.2%. 근데 2.9%. 이 흐름이 왜 중요하냐면요. 평년 성장률보다도 안 돼요. 그러니까 세계 경제를 기준으로 3.5%가 평년 성장률이에요. 이거는 팬데믹 위기니까 이걸 제외해놓고 생각해 본다면 평년적으로 세계 경제는 3.5%에 근접합니다. 근데 3.5를 밑돌면 어려운 경제예요. 그래서 제가 2019년도 어려웠는데 20년 더 어려워진다. 이것을 제가 더블 딥이라고 표현했었죠. 근데 지금은 다시 한번 어려워지는 국면. 이게 경기 후퇴 국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전쟁의 종식이라는 변수가 작용하거나 혹은 물가가 더 빨리 잡히거나 금리 인상 행보를 안 하거나 그럼 이게 또 상향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상향 조정되는 일이 없는 게 아닙니다. 원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제가 어두운 국면으로 간다. 세계 경제가 그런데 제가 이 IMF 보고서에서 가장 제가 좀 감동받았다고 해야 되나? 가장 의미심장하게 느꼈던 그 그래프가 이 불확실성 지표인데요. 보시면 이 팬데믹 시기죠. 20년 2분기가 여러 가지로 고점이었어요. 그죠? 특히 여러 가지 리스크, 리세션 리스크라든가 그리고 이 통화 정책의 불확실성 이런 것들도 막 다 치솟았는데 22년 지금 그 어떤 불확실성보다 고점으로 치닫는 게 있죠. 리세션. 그렇죠. 그러니까 22년 하반기 23년은 가장 주된 주제가 리세션인 거죠. 그래서 리세션을 경기 침체로 이해하실 필요는 없지만, 그러니까 마이너스 성장으로 이해하실 필요는 없지만, 상당한 저성장, 굉장히 어려운 국면, 그런 국면으로 치닫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제 성장률은 많은 것들을 함축해서 보여주는 지표니까. 결과적으로 22년 하반기부터 시작되는 이 리세션, 이게 가장 중요한 불확실성 요소라는 거죠. 불확실성 요소가 바로 리세션이기 때문에 전쟁이나 금리 인상이나 통화 정책의 불확실성이 아니에요. 이건 반영됐다고 보는 거예요. IMF조차도. 결국 리세션이 얼마만큼 심각하게 오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됐다는 뜻이고,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해 본다면 경제 성장률은 많은 산업의 가중평균이잖아요. 성장률에. 그럼 많은 산업들의 가중평균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이 많은 기업들의 성장세를 가중평균했을 때 전체 성장률이라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투자하는 그 주식 투자 대상 기업들의 실적이 좋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반등은 있겠지만, 그러니까 금리라는 면에서 반등은 있겠지만 반등이 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뚜렷하게 전개되기는 어렵겠다라고 해석하는 근거. 그럼 실장님 말씀은 이제 저점을 찍었는 거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반등은 하겠지만, 이게 지금 뭔가 반등한 이후에 다시 떨어진다기보다 실적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게 추세 전환할 정도의 반등으로는 생각하지 않는 게 좋다. 예를 들면 2,300 밑으로도 떨어졌었잖아요. 그리고 반등해서 예를 들어서 3,000 바라본다, 이런 느낌은 아니라는 거죠. 2020년에 여러분이 경험하셨던 그런 느낌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반등은 하겠지만 좀 지지부진한 흐름, 2,500에 가까운 흐름, 그런 흐름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이 그래프를 한번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신뢰하는 지표, 그게 이제 OECD 경기 선행지수예요. 굉장히 적절합니다. 근데 이게 20년 2분기에 팬데믹 충격을 받았죠. 경기가. 근데 이게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선행합니다. 주가랑 매우 비슷하게 움직여요. 그래서 이 선행지표를 저도
많이 참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느낌은 해석을 하자면 중국이 가장 먼저 충격을 받았고 가장 먼저 회복된 느낌이에요. 그리고 다른 선진국들이 뒤늦게 충격을 받았고 그러니까 중국은 1분기, 다른 선진국들은 2분기. 그리고 회복세가 좀 더 더뎠죠. 그러니까 21년은 이런 폭풍 회복되는 흐름 그리고 양적 완화의 어떤 통화 정책에 같이 맞물려서 대세 상승이 이루어졌던 거고요. 근데 지금 경기 침체 정도를 판단한다면 이게 어쨌든 꺼지기 시작했죠. 근데 꺼지기 시작하는 흐름이 22년 하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선반영되는 선행지수니까. 근데 이 선행지수가 그대로 맞는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게 100m로 떨어지는 게 중요한데 지금 22년 하반기 들어서 100m로 떨어져요. 이 얘기는 뭐냐면 경기 침체라는 것은 어쩌면 23년에 우리가 맞이할 수도 있겠구나. 지금은 경기 후퇴인데 22년 하반기는 23년 초에는 경기 침체로 접어들 수도 있겠구나. 근데 이게 왜 그렇다면 역사적으로 설명드렸을 때도 볼커 시대 때 경기 침체를 용인해 가면서 높은 실업률을 용인해 가면서 그냥 그 물가를 먼저 잡았던 것처럼 그런 현상이 야기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 본다면 이게 실적이 그렇게 우수하게 나오기 어렵다. 예를 들면 소비가 침체돼요. 그리고 기업들의 투자도 위축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기업들을 만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들의 심리를 더 먼저 판단하는데 내핍입니다. 내핍이라는 단어가 매우 적절합니다. 소비가 침체될 것 같아. 경기 침체될 것 같아. 라고 모든 경제주들이 다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기업들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투자하는 거죠. 예, 설비 투자 용량을 늘리지도 않고요. 그리고 지금은 공장 가동률을 100% 못 끌어올려요. 원자재 공급이 부족하니까. 끌어올리고 싶어도. 근데 이제는 수요가 부족해서 그 공장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설비 투자 용량을 늘리거나 적극적으로 신규 투자를 단행해서 새로운 신산업 도전해보자 하는 의지가 좀 꺾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글로벌 원자재 수요를 또 위축시키는 거죠. 그런 변화가 또 22년 하반기, 23년 상반기 전개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데이터에 나오는 게 한국이랑 OECD랑 미국이랑 중국이랑 유럽인데 네. 그래프의 방향은 대체로 거의 비슷하네요. 예, 글로벌 경제가 시점적인 수준이 있고요. 근데 먼저 꺾이는데 덜 꺾이거나 이런 수준은 있는 거지. 제가 이제 그래프 여러분 보시기 좋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5개 권역만 보여드린 것 뿐인데 국가들을 다 나열해도 이렇게 거의 일치합니다. 예, 거의 일치합니다. 예. 거의 일치한다는 건 뭘 뜻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생각해 보면 세계 다 위치도 다르고 뭐 투자 전략이라든가 각 나라의 방법도 다를 텐데 어떻게 이게 참 비슷하게 할까요? 이 시대를 흐르는 뭔가 흐름이라는 게 있다라는 건가요? 역시 대형 유튜버 채널의 진행자답게 멋있는 질문을 주시네요. 이게 말 그대로 커플링이죠. 네. 세계 경제가 너무나 끈끈하게 연관되어 있다. 제가 많은 기업들을 만날 때 사실 이제 작년에도 21년에도 러시아 전쟁을 예상 못했으면서 공급망을 관리하라는 메시지를 많이 드렸었어요. 많은 기업들한테. 근데 지금 다시 만난단 말이죠. 그때 왜 그런 제안을 주셨냐라고 물어보시기도 해요. 그제 그 근거 한 가지 보여드릴까요? 왜 그러냐면 22년 경제를 놓고 봤을 때 가장 중대한 흐름이 러시아 전쟁이 아니었을지라도 세계 경제가 불균형하게 회복된다라고 봤기 때문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백신의 보급 속도가 달랐기 때문에 선진국들은 먼저 회복돼요. 이거 월드뱅크 자료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세계 경제가 회복되지만 사실 선진국 경제가 이 회복세를 견인할 뿐 Emerging Market and Developing Economies, 신흥계도국입니다. 초록색은. 이 초록색은 전혀 회복세를 못 느끼죠. 오히려 더 꺼지죠. 백신 맞고 안 맞고 격차가 심해지죠. 이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니까 이런 과정에서 선진국들은 글로벌 수요가 늘어나요. 신제품 수요가 늘어요. 자동차 바꾸자, 스마트폰 바꾸자, 가전제품 바꾸자. 근데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이 글로벌 밸류체인이라는 이 고리상에서 원자재나 부품을 누가 공급합니까? 신흥계도국들이 공급하죠. 근데 얘네들은 여전히 공장 셧다운, 탄광이 셧다운, 구리, 알루미늄을 공급을 못해요. 공장이 셧다운되니까 부품을 공급 못해요. 농장이 셧다운되니까 밀, 콩, 옥수수를 제공을 못해요. 이게 공급망 병목 현상인 거야. 여기에 러시아 전쟁이 가미되면서 이걸 틀어막히게 만든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급망 병목 현상을 관리하라라는 메시지를 드렸었던 건데 이때까지만 해도 22년 하반기 경제를 놓고 봤을 때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 있었던 거예요. 탈동조화. 선진국과 개도국이. 근데 앞에 보여드렸던 이 그래프는요, 제가 개도국을 빼고 보여드린 거예요. 선진국 중심으로 보여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동조화가 있었는데 이 신흥국들을 따로 분류해서 제가 만약에 그래프를 제시해드렸다면 전혀 따로 노는 흐름이 있습니다. 이 회복되는 기간에도 신흥국들은 회복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흥국들은 원래 어려웠는데 미국의 금리 인상 행보로 더 충격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원래 어려웠는데 한 번 더 맞는 거죠. 그럼 신흥국이 왜 위험한지 위기 가능성 좀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볼까요? 신흥국 위기 가능성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요. 여러분들이 22년 하반기를 좀 놓고 보셨을 때 좀 중점을 두고 생각하셔야 될 그 주제, 변수가 신흥국 위기입니다. 그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은데요. 이 보시는 것처럼 러시아와 EU 간에 이 파이프라인 가스가 있죠. 뭐 파이프라인 가스가 아니라 다른 방식의 가스도 있지만, 근데 파이프라인 가스로 공급하는 그 가스를 보면 공급량이 계속 줄어들죠. 결국은 러시아 전쟁이나 정치적으로 어떻게 담합하느냐, 다시 회유를 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물가가 안 잡힐 수도 있어요. 그런 또 다른 변수가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런 위기 상황에 가장 위기 상황에 놓인 그런 국가는 누굴까요? 에너지 의존도가 유럽. 높은, 그쵸, 유럽 신흥국이죠. 유럽에 있는 선진국보다, 제가 왜 그러냐면 유럽 선진국들은 21년 동안에 많이 벌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산에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내려오는 느낌인 거죠. 지하로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신흥국들은 아직 올라오지 못했는데 여전히 지하 속에 있었는데 더 지하로 들어가는 느낌. 그러니까 경기 침체를 맞이하는 것도 다른 거예요. 선진국은 어떻게 보면 경기 후퇴인데 신흥국들은 소위 말하는 경기 침체를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 중간 어중간하게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전반적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있지만 물가가 잡힌다 하더라도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신흥국들은 회복을 더디게 가져간다는 거예요.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신흥국 위기가 더 점증되는 이유는 바로 달러 강세죠. 보시는 것처럼 신흥국 통화 가치가 이렇게 급락합니다. 여기 있는 나라들이 다 신흥국이라고 보면 되나요? 이게 다 신흥국들이라고 볼 수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이 있네요.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를 선진국이냐 신흥국이냐 구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많이 말씀하시는데, IMF나 OECD는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물 경제 관점에서는. 그러나 우리나라가 금융시장이나 자본시장이라는 관점, 저는 이제 자본시장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본시장이라는 관점에서는 아직도 신흥국 범주에 있죠. 왜냐하면 가장 대표적인 게 MSCI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기 위해 노력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직 안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그렇고 외환시장 개방이라든가 금융시장 선진화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에서 우리나라는 아직도 신흥국 범주에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 의아하실 수 있는 분들이 그럴 수 있는데, 특히 이런 나라들, 특히 라오스나 터키, 아르헨티나, 이집트, 헝가리, 폴란드 이런 나라들이 통화 가치가 엄청나게 절하됐습니다. 그럼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외국인 자금 유출. 그러니까 글로벌리 주식장이 안 좋았는데 왜 한국 시장은 유독 안 좋은가? 그러니까 한국 시장만 안 좋은 게 아니라 이런 나라들이 더 안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돈의 이동이 현금성 자산으로 이동했는데 외국인 자금 유출의 대상이 됐던 나라들이 이런 나라들이었던 거예요. 당연히 상대적으로 달러 가치가 더 강하니까 이런 나라에 투자했던 자금이 더 빨리 먼저 선행해서 움직였을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신흥국들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 제가 정말 중요한 이슈를 얘기하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이 공부하면서 처음 상식이 깨진 정보예요. 달러 강세면 신흥국 입장에서 수출이 어떨까요? 신흥국 입장에서 수출만큼은 좋은 거 아닌가요?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저도 그랬어요. 그리고 미국이 달러 강세 기조를 유지한다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출보다는 물가에 더 주안점을 둔다라는 정책 반영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것처럼 달러 강세니까 신흥국들 입장에서는 수출만큼은 좋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수출 많이 하니까 실적이 좀 잘 나왔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앞에 보여드렸던 이런 나라들,
이런 나라들이 주요한 신흥국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달러 강세와 신흥국 수출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봤더니 저도 제가 느꼈던, 그동안에 생각했던 상식이 깨져서 말씀드리는데, 이 빨간색이 신흥국 수출 증가율이에요. 결국 이게 마이너스면 수출이 떨어지는 거죠. 안 좋은 거죠. 이게 플러스면 좋은 거죠. 그런데 이 달러 강세 기간에 오히려 수출이 안 좋아요. 그리고 역시 달러 강세로 전환될 때 수출이 안 좋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이너스 상관관계예요. 이게 왜 그런지를 설명드리면, 신흥국 입장에서 수출하기 좋은 교육 조건이 형성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신흥국이 미국한테 수출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도 미국 수출 규모가 전체 수출 규모의 뭐 13, 14% 되니까 이것도 많지만, 사실 우리나라 수출 규모로 봤을 때 신흥국 수출이 더 많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흥국끼리 주고받는 교육이 더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교육 조건이 안 좋아지니까 수입하고자 하는 의지가 상쇄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재화하겠다라는 움직임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런 거 생산하려면 이런 용기를 수입해다가 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용기 업체도 있고 해외 용기 업체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근데 이제 환율이 저렴하면, 그러면 기왕이면 수입해다가 쓰는 게 좋은데, 달러 강세니까, 왜냐면 결제통화가, 신흥국들의 결제통화가 약 85%가 미국 달러예요. 그러다 보니까 달러 강세 기조 속에서는 이런 걸 수입해다 쓰느니 국내 업체를 쓰자. 그러니까 내재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수입 수요가 주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 수출을 위한 교육 조건은 좋게 형성되지만 결과적으로 여러 신흥국들의 수입 수요가 주니까 전반적으로 신흥국들끼리 주고받는 교역량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출 규모가 줄어드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안 좋죠. 수출마저도 안 좋은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게 첫 번째, 에너지라는 문제, 에너지 의존도가 높으니까 안 좋고, 외국인 자금 유출, 달러 강세 기간, 이것 때문에 또 안 좋은데, 또 한 가지 수출이라도 좀 버텨야 되는데 수출도 그렇게 좋지 못하다라는 설명을 드린 거예요. 더군다나 이 달러 강세가 정말 살다 보니까 별일을 다 만나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41년 만에 최고 물가, 역사상 최고 수준의 경기 침체, 뭐 이런 것들 다 그렇잖아요. 정말 재밌는 또 우리 상식을 깼던 게, 보시는 것처럼요, 기본적으로 국제 유가와 달러화의 흐름은 반대로 움직입니다. 그렇네요. 올라갈 때 떨어지고 떨어질 때 오르고, 둘이 반대의 상관관계를 가져온 게 우리 역사예요. 근데 이 역사를 깬 일이 있어요. 경제학 교과서가 다시 쓰여져야 되는 거예요. 두 개가 같이 오르죠. 이것은 의도적으로 미국이 달러 강세 기조를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에너지 의존도가 미국도 높은데, 물가를 잡기 위해서, 제가 그때도 미국 파월의 입장 말고 바이든 입장에서도 자국 물가를 잡기 위해서 달러 강세를 유도하는 거예요. 달러 강세를 유도해야만 에너지 수입 가격을 그나마 떨어뜨릴 수 있죠.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국제 유가가 치솟는데 달러화도 강세로 만들면서 상대적으로 국제 유가 상승세를 상쇄시켜 버리는 거죠. 그런 논리 속에 미국이 어떻게 나쁘게 표현하면 자기 살겠다고 움직인 건데, 근데 다른 나라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국제 유가나 원자재 가격이 치솟았는데 근데 달러 가치마저 치솟으니까 정말 힘들죠. 그러니까 또 다른 역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흥국들이 여러 가지 전방위로 충격을 받다 보니까 굉장히 힘든데, 결론을 한번 내드리면요, 신흥국은요, 대내적으로도 대외적으로도 취약해진 거예요. 대내적으로 취약한 건 뭐냐면,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신흥국 경제는 21년, 22년 전혀 회복되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 코로나19 대응한다고 엄청난 예산을 집행했던 거예요. 근데 집행했다가 경기가 회복되면 또 경제 주체들이 세금도 많이 내고 돈도 많이 벌어오니까 이게 다시 재정을 정상화할 수 있는데, 여전히 경비만 지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정 건전성이 굉장히 위협을 많이 받았습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이집트예요. 나이지리아, 인도, 이런 나라들. 굉장히 어려워졌고요. 재정도 어려운데 대외 부문도 건전하지 못해요. 그 대외 부분이 건전하지 못한 그런 대표적인 나라들이 앞에 말씀드렸듯이 통화 가치가 급격히 절하된 나라들, 그러면서 동시에 이게 중요하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기 외채가 많으면 많을수록 외환 위기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단기간 안에 돈 갚아야 될 것들이 상환 기간이 도래돼요. 그러면 자금이 급격히 유출되고 다시 안 옵니다. 돈 안 빌려줘요. 근데 외환 보유액 대비 단기 외채 비중이 높은 나라,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이나 또 이거마저도 높은 나라, 이런 나라들, 그러니까 환율 절하폭이 크고 단기 외채 비중이 높은 나라, 이런 나라들이 굉장히 위험하죠.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의 신흥국 위기 가능성이 급격히 점증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지금까지 여러분들 경험하셨듯이 이제 물가가 잡히고 그러면 경기 침체를 위해서 금리 인상 행보가 덜할 수 있겠네 라고 하지만 여전히 미국만큼 금리 인상 행보를 보일 나라가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흥국 위기 가능성은 오히려 점증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죠. 왜냐하면 경기 침체에 더 취약하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신흥국에 혹시라도 투자를 하고 있는 분이라면 특히 더 조심을 해야 되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주식시장 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 한번 정리만 좀 해주시면. 정리를 해본다면 저는 항상 말씀드리듯이 시대를 규명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마 시대를 규명하기에 좋은 그래프가 보시는 이 그래프입니다. 잠깐 설명드려 볼게요. 2008년, 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역시 경기를 부양시키는데 총력을 다한 거죠. 완화적 통화 정책. 빅컷으로 금리를 인하했던 시대, 그리고 낮은 금리를 계속 유지했던 시대. 이게 완화의 시대였던 거죠. 그리고 미국 경제가 특히 실업률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기 지표가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돌아온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인상하는데요. 이게 역시 긴축의 시대인 거죠. 근데 제가 잠깐 비교해 설명드릴게요. 이때 금리를 얼마만큼 인상했냐면 2015년 12월에서야 굉장히 오랜만에 금리 인상을 하죠. 근데 이게 0.25%포인트. 베이비 스텝. 그리고 또 얼마 만에 인상했냐면 16년 12월에 한 번 베이비 스텝. 그리고 17년에 3번 인상했는데 3번 다 베이비 스텝. 그리고 18년에 4번 인상했는데 4번 다 베이비 스텝. 그러면 2015, 16, 17년까지 3년 동안 금리 인상한 그게 다 해봐야 1.25. 그리고 또 2018년까지 다 더하면 2.25%포인트를 4년 동안 올린 거예요. 이게 롱텀한 긴축의 시대예요. 베이비 스텝 룰을 지키면서 금리 인상했던 시대. 이 시대를 규명하셔야 됩니다. 다만 이때는 왜 베이비 스텝 룰을 지켰느냐? 룰이니까 지켜야 되죠. 이때는 물가 상승이라는 어떤 또 다른 압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정상화였어요. 그냥 금리 정상화. 이걸 비교하셔야 됩니다. 근데 20년 팬데믹 위기는 또 순식간에 충격이 왔고 금리를 제로금리로 떨어뜨리고 완화의 시대에 다시 전환된 거예요. 그리고 경제가 정상화되니까 금리 인상을 시작하는 긴축의 시대를 맞이해야 하는데, 그다가 러시아 전쟁이 터지고 인플레이션, 초인플레이션 압력이 찾아오고 그 물가 잡겠다고 엄청난 긴축 행보를 다시 보이는 거죠. 짧은 시간 안에. 근데 이걸 잠깐 설명드리면 3번 동안에 오늘 새벽에 있었던 금리 인상 행보까지 3번의 FOMC 동안 0.5, 0.75, 0.75. 다 더하면 얼마입니까? 어쨌든 2. 거의 4년 동안 했던 비슷한 수준의 금리 인상을 단행했던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긴축 행보가 굉장히 가속화된 거죠. 그런데 또 급전환되는 시점이 찾아오죠. 그게 22년 하반기죠. 물가의 피크아웃을 찍는다거나 더 이상 금리 인상할 일 없겠다. 속도가 둔화됩니다. 이게 속도가 둔화되는 흐름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환기, 피봇이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피봇 시점. 그럼 기준금리의 피봇 시점 언제까지 올릴지는 누가 알겠습니까? 지금으로서는 FOMC의 판단을 보는 게 맞겠죠. 그러나 종전까지만 해도 23년 중반이라고 봤는데 최근 기점으로 보면 22년 말에 가까워진 거죠. 그만큼 앞당겨졌으니까 주식시장의 피봇 시점, 어떻게 보면 기준금리의 피봇 시점이 앞당겨진 것처럼 주식시장의 피봇 시점도 앞당겨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반등은 있을 수 있으나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 침체와 맞물리기 때문에 드라마틱한 반등은 아니다. 이렇게. 그래서 좀 어려운 국면이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현금 보유 비중을 늘리셔라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걸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요. 금융사들이 조금 더 본격적으로 특판 상품을 내겁니다. 저축금리를 안 올렸거든요. 저축금리도 이제 반영시키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선행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저축금리를 선행해서 움직입니까? 오히려 동행하죠. 동행하거나 후행합니다. 대출금리는 먼저 올리고 싶죠. 은행 입장에서. 저축금리는 보수적으로 올려요. 그렇죠. 더군다나 돈의 이동이 이미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저축금리를 올려가면서까지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자동으로 오니까. 그러나 대출 수요는 줄기 때문에 더 이런 일들이 있는 거, 조정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은행 저축 수익률이라고 표현해 볼게요. 은행에 저축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그 수익률이 3.5에서 5 정도 된다라고 한다면 굳이 이런 장에 주식 투자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오히려 그냥 현금으로 갖고 있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그건 거고요. 그런 현상은 22년 말에도 계속 지속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주식장이 반등은 하겠으나 굉장히 더디게 반등할 것이기 때문에 피보 시점은 온다는 것이죠. 그렇게 주식시장을 판단해 보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주식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포트폴리오를 봤을 때 원자재 ETF라든가 뭐 탄소 배출권 거래제 가격에 투자하는 방식이라든가 금이나 아니면 부동산, 주식 여러 가지 투자처가 있고 저축도 저축 수익률을 제공해주는 투자 상품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이런 것을 고려해 봤을 때는 주식시장에 반등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기회다 뭐 이렇게 판단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럼 부동산 시장은 좀 어떻게 될까요, 이제? 부동산 시장은 역시 실물 경제 혹은 시중금리랑 같이 맞물립니다. 어떻게 보면 시중금리라는 측면에서 보면 부동산 시장의 조정은 이제 시작된 거라고 해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자, 보시는 것처럼 우리 정부의 부동산 정책들을 다 빼고요. 오로지 금리만 가지고도 해석해봐도 해석이 다 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20년 1분기 때 가격이 떨어졌었죠. 이 이후에 이때부터 금리 인하를 한 거예요. 적극적으로. 이 완화의 시대였던 거예요. 제로금리. 이때 폭발적으로 솟은 거예요. 근데 이때 우리나라만 집값이 오른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올랐다. 그 말씀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21년에는 상승세가 둔화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는 기준금리 인상 인하가 없는 시점인 거죠. 전환기죠. 긴축적으로 조금씩 전환하자 하는 흐름이니까 상승세가 둔화되는 거죠. 여전히 상승은 하지만 이때처럼 상승세가 높은 그런 시점은 아닌 거죠. 그리고 22년은 상승세가 완전히 빠른 속도로 둔화되는 흐름이고 실제 마이너스를 찍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 시점인 거죠. 근데 이거는 보신 것처럼 마이너스 0.1%보다도 안 되는 마이너스 0.01%에 가까운 굉장히 낮은 조정인 거예요. 이것은 이제 시작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기준금리의 고점을 놓고 생각해 본다면 22년 말이나 23년 초, 이 정도라고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시중금리가 그때까지 계속 올라갈 거고 실제 여러분들이 먼저 이 부동산을 매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겠지만 매도 의사결정을 한다 한들 당장 거래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거래가 상당한 시간을 걸려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매수 심리가 같이 꺾이거든요. 그러니까 거래 절벽 현상이 야기돼요. 거래 절벽 현상이 먼저 야기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금매죠. 금매물. 그게 평범하게 거래되는 주택 가격보다 더 뚜렷하게 하방 압력 받는 그런 가격이 형성됩니다. 그런 금매가 있으면 말 그대로 본격적인 조정이죠. 본격적인 조정은 22년 말, 23년 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본격적으로 떨어지는 게 22년 말, 올해 말이랑 내년부터 이제 시작된다. 그렇습니다. 이게 매수 심리가 꺾이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매수 심리를 여러분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가 주택 매매 가격 CSI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이게 엄격하게 꺾였습니다. 그러니까 매수세가 꺾인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팔고자 한들 내놔도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거래가 안 되다 보면 특히 급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어떻게 될까요? 급매물을 던지죠. 그런 현상을 뭐라고 할까요? 그런 현상을 레버리징에서 디레버리징의 시대로 전환. 그러니까 20년은 영끌에서 투자하는 시대예요. 레버리징의 시대인 거예요. 여러분의 투자 의사 결정이 20년 완화의 시대일 때는 레버리징을 일으켜서 부채 의존해서 영끌에서 주식 투자하고 부동산 사야 되는 시대 맞아요. 근데 22년은 시중금리가 올라가고 가장 좋은 투자처가 빚 갚는 거죠. 디레버리징이죠. 빚 갚는 게 가장 좋은 투자인 거예요, 사실은.
부채 의존하지 않는 거. 그리고 부채를 아예 없앤 다음 저축을 늘리는 것도 나쁘지 않은 투자인 거야. 이게 디레버리징의 시대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많은 주택 투자자들도 이런 것을 먼저 생각하고서 디레버리징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하는 그런 투자자들이 금매라도 어쨌든 지금 이자 상환 부담이 너무 가중되니까, 그리고 그게 너무 혹독하게 느껴지는 계층들이 있어요. 취약 차주들. 이런 차주들은 먼저 빚을 갚고 싶으니까 이런 급매물이 나옵니다. 이게 이 주택 가격은요, 역시 주식 가격도 마찬가지지만 거래된 가격이 반영됐을 때 그 가격 상승세잖아요. 그게 반영되는 본격적인 시점은 22년 말이라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질문 드려야 될 게, 네. 이게 이런 부담이 커지고 이제 상승률도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금리도 큰 역할을 하잖아요. 네. 근데 연준이 이제 스탠스가 좀 바뀌어서 올해 연말까지 금리를 좀 올리고 네. 내년부터는 금리를 좀 멈추거나 좀 인하할 가능성도 있다고 해주셨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이 부담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런 23년 중반은 될 겁니다. 그 금리의 인하 시점은. 그러면 이제 집값이 뭐 하락세나 이런 것들도 크게 안 떨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때 가서는? 그때 가서는 다시 오를 수 있습니다. 아, 그때 가서는? 예. 근데 집값이라는 게 제가 예. 듣기로 항공모함처럼 네. 이렇게 꺾여서 돌아왔을 때는 이렇게 쭉 가지. 또 이게 무슨, 예를 들면 올해 이제 하반기부터 쭉 떨어져서 내년 상반기까지 떨어지다가 이제 내년 하반기부터 쭉 오르고 이런 모양은 아니라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생각해보니까 해군 출신 맞으시죠? 아니, 육군입니다. 육군. 제가 해군이어가지고. 네. 항공모함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좋은 비유시고요. 자, 기준금리의 스탠스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상, 인하, 동결이라고 했죠. 왜냐하면 사람이 결정하는 지표인 거예요. 그렇죠.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결정하는 거니까. 근데 이런 집값 상승률 같은 경우는 결정되어지는 거죠. 시장에 의해서.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중요한 게 주택 매매 가격은 더 중요한 게 시중금리예요. 그렇죠, 그렇죠. 기준금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네. 근데 시중금리는 더 뒤늦게 반영되기 때문에 어쩌면 기준금리의 고점하고 맞물려서 움직이기 때문에 경기랑 동행한다 보시면 좋아요. 그런데 주식시장은 선반영되기 때문에 그렇죠. 항상 금리 역전될 거야, 아니면 미국이 자이언트 할 거야 라고 먼저 예상하고 주식 투자 비중을 늘리거나 하는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22년 말에 먼저 반영돼서 피봇이 있지만 주택가격 같은 경우는 실물 경제랑 같이 움직이고 경기 침체도 만나고 시중금리가 22년 말 23년 초까지 올라가는 국면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집 가격이 좋을 수가 없다는 거죠. 예, 이때까지는. 그리고 그 이유는? 그 이후로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근데 기준금리의 고점이 어느 정도 유지되다가 이게 이제 경기 침체 잡아야 된다 라는 판단이 있고, 특히 물가는 이제 확실히 잡혔네 라고 생각하면 금리를 인하할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확실히 잡혔을 때. 네. 그 확실히 잡혔다라는 그 신호는 아마도 23년 초에나 보실 텐데요. 그때는 또 여러분 확실히 잡힐 수밖에 없는 것이, 제가 저번에도 기저효과를 설명드렸는데 지금 올해 물가도 중요하지만 우리 비교년도인 작년 물가도 더 중요하다. 근데 2021년 10월부터 공급망 병목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물가가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올라버린 물가보다 그 이상으로 올라주기가 어렵기 때문에 10월 물가 상승률부터는 확실히 잡힙니다. 근데 이 상승률 자체가 완전히 꺾이는 시점은 23년이죠. 왜냐하면 22년 내내 고물가였으니까 기저효과 때문에 잡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기준금리 인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근데 상당한 시간적 격차를 둘 겁니다. 적어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기간 이후에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겁니다. 만약에 이것을 어제까지 금리 인상했다가 다음 달에 다시 금리 인하를 한다. 그러면 연준의 실패라고 엄청난 지적을 받을 거예요. 금리 인하할 거면서 왜 올렸냐, 이런 비판을 받을 거예요. 그럴 것이기 때문에 이게 테크니컬하게 봐도 바로 인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금리 인하를 이제 하게 되는 순간부터 그 이후 몇 개월 뒤부터는 집값은 안정세를 갖추거나 뭐 다시 반등을 하거나 그럴 수도 있는 건가요? 집값은 저는 개인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상향하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플럭추에이션을 그리면서 올라가는 느낌인 거죠. 그러나
어차피 집은 내가 내 집 마련하느라고 한 채 갖고 있는데 이런 분들은 의사결정에 크게 도움되는 의견이 아니에요. 네네. 떨어졌다가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하면서 오를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집 마련 수요 입장에서는 지금 사느냐 다 떨어지고 나서 사느냐는 또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그렇죠. 1억을 더 주고 사느냐 덜 주고 사느냐. 그럼 무주택자인 분들 입장에서는 언제쯤 사는 거죠? 저는 23년 하반기라고 생각합니다. 23년 하반기. 예, 조금 더 보셔야 되고요. 물론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경제가 생물이고요. 네. 물가의 고점을 언제 찍느냐, 또 연준의 스탠스가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또 계속 거시경제는 업데이트가 돼야 됩니다. 네. 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단언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그러나 지금으로서 봤을 때는 23년 중반이면 금리 인상의 고점을 찍고 이제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 실업률 상승을 막기 위해서 금리 인하할 일만 남았다 하는 시점이 있어요. 그때부터는 또 어떻게 보면 자산 가치의 상승 압력이 작용될 수 있죠. 어떻게 보면 무주택자 분들에게는 집값이 떨어지는 것들이 어쨌든 좋은 소식일 수 있으니까 2023년 하반기를 좀 노리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또 네. 1주택자 분들을 위해서는 네. 당연히 이제 집은 이게 단기적으로 당연히 떨어질 수 있지만 결국엔 또 장기로 가면 다시 오르긴 하는 거겠죠? 예, 저는 이거는 뭐 사람마다 스탠스가 다르지만 네.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봐도 집 가격은 장기적으로 올랐고 네. 근래 역사는 더 그러했고 네.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좀 장기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인구 감소 시작되면서 인구 절벽되면서 우리나라 집값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이게 서울 수도권과 지방 간의 탈동조화가 이어집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현상이에요. 그래서 내 집을 계속 갖고 있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서울 수도권의 경우에는 계속 권유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소위 이제 지방 소멸 도시라고 불리는 그런 종류의 도시, 지방 도시 같은 경우는 계속 조정이 있습니다. 특히 이런 조정 국면에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이 마이너스 0.01%라고 말씀드렸지만 서울은 마이너스로 이제 전환될까 말까 하는 흐름이고요. 이런 지방 소멸 도시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수요가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금리 인상 행보에 직격탄을 받는 게 그런 지역인 거예요. 수요가 전혀 뒷받침 안 되니까 계속 떨어지기만 하는 거죠. 이런 현상들은 23년까지도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지역에 또 생각을 하시는지 여부에 따라 다르고요. 인구 감소가 있다 하더라도 서울 수도권은 버틸 수 있는 게 인구의 증감보다 더 중요한 게 인구의 이동입니다. 세대수도 중요하고요. 자, 인구는 감소할지 모르지만 가구 수는 늘어요. 왜냐하면 1, 2인 가구가 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제 전망이 아니라 통계청의 전망이에요. 인구 추계, 가구 추계가 있습니다. 2065년까지 가구 수는 늘어요. 그렇죠. 1인 가구가 많이 늘기 때문에 인구가 줄다 하더라도.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저는 인구, 가구, 더 중요한 게 인구 증감 말고 인구의 이동입니다. 근데 인구의 이동을 보면 안타깝게도 지방으로부터 서울 수도권으로의 유입이 지금까지도 이어졌지만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사실 그걸 막으려고 정부에서도 굉장히 많은 정책들을 펼쳤지만 네. 그걸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근데 생각해 보시면 네. 이게 재밌는 정책인데 막기 위해서 공공기관들을 지방에 이전시키잖아요. 네. 그러면 서울 집값은 더 떨어질까요? 더 오를까요? 공공기관이 있을 때 이 땅값이 더 유리해요? 아니면 현대자동차가 이 지역을 잡았을 때 더 유리해요? 어떻게 보면 또 정부에서는 일자리를 이제 지방으로 이전시키면서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또 사기업이나 이런 게 들어오게 되면 또 집값이 그렇죠. 더 들썩일 수 있는. 이 공공기관이 이동하고 나면 그 지역이 공토로 남아있지 않거든요. 그렇죠. 더 이 지대를 많이 활용할 기업들이 그 지역을 잡겠죠. 그러니까 서울과 수도권 간의 이 탈동조화는 더 야기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정책을 가동한다 하더라도. 그럼 앞으로 뭐 유주택자이신 분들은 내가 살 집과 사야 할 집은 좀 구분하는 것들이 좀 네.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거시경제의 관점에서 정책을 조금 더 읽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기조 자체가 서울 수도권의 규제 완화가 가장 핵심이잖아요. 근데 규제 완화의 대상이 어디였습니까? 서울 수도권이에요, 주로.
근데 그 규제가 마저 완화되니까 집값이 떨어지는 것을 방어할 수 있는 수직 증축을 허용하고, 그죠? 리모델링을 허용하고, 이런 그리고 대출 규제도 완화하고, 대출 규제가 있었는데 대출 규제도 완화하고, 이런 종류의 지역들이 다 서울 수도권 지역들에 해당되기 때문에 조정된다 한들에도 덜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내 집을 갖고 있는데 굳이 이거를 정리해야 된다, 그런 생각보다는 내 집 마련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시점을 좀 판단하셨으면 좋겠고, 내 집 마련 수요자 분들이시라면 23년 중반에 기존 주택을 마련하시기보다 지금 주택 공급 폭탄에 해당되는 250만 호 공급과 관련된 제도를 발표할 겁니다. 그래서 분양의 기회를 많이 이용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분양은 지금 분양을 당첨된다 하더라도 입주가 2, 3년 후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분양의 기회를 좀 가지셨으면 좋겠고, 지금 내 집 마련의 기회를 갖는 것은 22년 하반기는 아니겠다라고 의견을 드립니다. 이제 부동산 이제 마련 아무래도 가게에 살 텐데, 가계 부채는 지금 괜찮은 건지 어떤가요, 상황이? 제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디레버리징의 시대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안 좋아하시지만 제가 생각하는 걸 의견을 올리겠습니다. 가계부채 총량, 규모의 문제는 오히려 완화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2,000조 원에 해당되는 가계부채 규모는 잡힙니다. 오히려 증가 속도가 둔화되거나 총량 자체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디레버리징의 시대인 거예요. 빚을 갚는 게 가장 우선적인 재테크 전략이 되기 때문에 부채 규모는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변동금리 대출자들이죠. 그리고 변동금리 대출자들은 말 그대로 이자 상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소비도 위축되고 내피배 시대가 오는 게 바로 그런 이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변동금리 대출자들의 이자 상환 부담이 계속 가중되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무섭고요. 또 무서운 이런 와중에 은행들도 디레버리징의 전략을 취해요. 무슨 말이냐면 보수적으로 대출을 해줘요. 빚을 못 갚을 것 같은 대출자들에게는 대출을 안 해줍니다. 그런 디레버리징적인 전략을 취하는 과정에서 이 대출자들이 안 좋은, 그러니까 고금리 대출로 더 이동할 가능성이 있죠. 이런 것들이 위험한 거죠. 그리고 특히 위험한 계층은 보시는 것처럼 취약차주의 빚입니다. 2,000조 중에 취약차주가 짊어진 빚이 보시는 것처럼 5.1%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취약차주 수도 줄고 취약차주가 짊어진 빚의 규모도 줄어들고 있어요. 이 취약차주는 다중채무자는 세 가지 이상의 빚이 있어요. 예를 들면 담보대출이 있고 신용대출도 있는데 카드대출도 있다. 그럼 다중채무자죠. 세 가지 이상의 빚. 다중채무자입니다. 그리고 다중채무자인데 신용등급이 떨어지거나 저신용자, 혹은 다중채무자이면서 소득계층, 저소득계층이거나 10분위 중에서 1, 2, 3분위, 이런 계층을, 이 두 가지 분류를 다 이 취약차주라고 분류하는데, 취약차주는 소위 말해서 금융권이 판단하기를 이자 상환이나 원금 상환을 못할 가능성이 높은 계층. 그러니까 이들이 보통 저소득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습니다. 이 빚이 좀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전체 총량의 빚이 위험한 게 아니라 못 갚는 이자 상환이나 원금 상환을 못하는 이런 취약차주의 빚이 위험하고요. 가계부채 문제는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좀 올리고 싶습니다. 가계부채 규모의 문제라기보다는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난 변동금리 대출자인데 굉장히 힘들죠. 혹독한 말씀을 드리지만 총량의 문제는 아니고요. 왜냐하면 상환 능력이 있는 차주가 짊어진 빚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그래서 가계부채 문제의 규모는 큰 문제가 아닐 것이다. 규모는 큰 문제가 없지만 다중채무 하시는 분들은 빨리 좀 빚을 갚는 게 좀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여러 언론이나 뭐 뉴스 같은 거 보실 때 2,000조 문제 터진다, 뭐 이런 얘기, 뭐 폭탄 그림이 있으면서 그 썸네일에 폭탄 그림 올려놓고 그런 것에 좀 익숙해지셔가지고 총량의 문제가 없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 받아들이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도 그런 걸 몇 번 경험했는데, 근데 저는 아무리 판단해도 총량의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없나요? 네. 우리 썸네일에도 폭탄 달려고 했는데. 달아놓고 총량
터질까 이렇게 하셔도 큰 되죠. 문제는 없는 것 같으니까 총량의 문제라기보다는 네. 예, 취약차주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시점에서 저희 투자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뭐 투자 조언 한마디가 있다면 네. 늘상 똑같은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경기 국면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근데 22년 하반기에 이 경기 국면은 말 그대로 물가, 금리, 자산시장 이 연결고리가 결정을 짓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저의 이야기보다도 오히려 미국 CPI 발표에 더 촉각을 기울이시고요. 그것에 따라서 여러분 스스로를 연준 위원이 돼보자, 한국은행 총재가 돼보자 하는 마음으로 앞으로 금리 인상할까, 얼마나 할까, 이제 안 할까 이런 피부 시점을 좀 판단해 보시고 포트폴리오를 좀 잘 조정하시는 그 국면에 걸맞는 포트폴리오를 관리하시는 그런 의사결정을 하시면 어떨까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8월에 발표될 때 미국 소비자 물가 CPI는 제발 좀 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만난 손님은 김광석 시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